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네. 처음 걸린 건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네. 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목 조금 아픈 거 빼고는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로 책을 읽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전에 읽어드렸었던 책들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라는 책인데요. 진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꾸준하고 유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히 묵묵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우중용 작가님은요, 나무의사세요. 나무를 치유하고 돌보고 가꾸는 일을 하고 계시죠. 이 책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독자님들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비록 일부분이지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리뉴얼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프롤로그. 나무를 만나다. 문제야. 어린 시절의 내가 꼭 그랬다. 워낙에 자유분방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남들은 한두 해 겪고 마는 그 사춘기를 난 성장기 내내 아주 호되게 알았다. 색약 판정을 받고 유일한 꿈이었던 천문학자의 길을 포기한 다음부터 더 그랬다. 술과 담배를 배운 것도 바로 그때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밑도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여만 갔다. 그렇게 어송세월한 시간이 얼마일까? 20을 넘기고 군대를 가고 중동에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난 결혼을 했다. 처갓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인데 27살에 별반 재주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동에 가서 벌어온 돈으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시작했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와 꽃을 키워서 그걸 팔면 꽤나 돈벌이가 되겠지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꼭 3년 만에 복상 망해버렸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져만 가는 내 자신이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망연자실한 채 북한산에 오르길 며칠, 어느 날 정상에 올라섰는데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 그 순간 문득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학교보다 산에서 보낸 날들이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지나간 내 삶의 언저리엔 항상 나무가 있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위안이 되어주고 삶에 대한 희망도 품게 해주고 생활의 기반도 되어주었다. 그렇게 지난 세월 나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듯했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니?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가 나를 부른 거였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나무가 말이다. 순간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내 곁에 항상 있었지만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나무를 난 그렇게 만났다. 나무 의사가 되다. 마음을 다잡은 난 아내와 함께 조그만 화원을 시작했다. 처음엔 화분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겐 아예 나무를 팔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무를 아끼는 이 마음이 통했는지 계속해서 손님이 늘어갔다. 그렇게 화원이 자리를 잡아가자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무에 미쳐서 보낸 그 시간이 수년. 소일거리로 가정집 정호들을 돌보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대기업 건물의 나무들을 돌보게 되었다. 나무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술에 취해 밤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보게 되었다. 콘크리트 박스가 얼마나 비좁았으면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뿌리가 땅 위로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견디는 것에 지친 나뭇가지들은 땅에 닿을 만큼 아래로 중들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날이 갈수록 옥조에는 아스팔트 감옥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는 나무들. 가만히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그 아픔들이 절절히 내게 전해져 왔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에와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나무 의사였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에도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곳을 찾았고 가지 하나를 쳐낼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를 먼저 고민했다. 아픈 나무 앞에서 나는 그 입장이 되어서 치료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 입장에 서서 나의 멋대로 나무를 돌봐온 것이었다. 그날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고 깨달았다. 나무가 엄연한 생명체이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임을. 그래서 절대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그러자 언젠간 드라마에서 나이든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의사는 신이 바빠서 대신 지상으로 출장을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신만이 관장하는 사람 목숨을 다룰 수가 있는 거다. 신을 대신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게 의사의 소명이라면 나의 소명은 신을 대신해 나무의 목숨을 다루는 것일 터였다.
자연의 품을 떠나 모든 악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축복 아래 머물 수 없는 나무에게 신을 대신해, 자연을 대신해 미약하게나마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새를 대신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주고, 그 뒤로 나는 내 안의 의지와 생각들을 모두 버렸다. 그제야 나무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나무로부터 인생을 배우다. 날이 갈수록 아픈 나무들이 늘어만 간다. 아픈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힘내라, 힘내라 하며 줄기를 쓰다듬어 주지만, 안타깝게도 나무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뒤로 낮아빠진다. 하늘이 준 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나무 의사이기 전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게 바로 나무 아닌가. 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그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나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나무의사로서 나무를 돌보는 오늘도 나는 다시금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나는 소망한다.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지낸 세월이 오래여서일까? 언제부턴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무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통한다. 워낙 말주변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무 얘기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진득하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나무는 따분하기만 한 관심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친구는 참다 못해 나에게 참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 라며 핀잔을 준 적도 있다. 그런데 나는 아내의 말처럼 참 끈질긴가 보다. 사람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나무를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책까지 썼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정말 분명히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책으로 인해 이제까지 외면했던 이 나무에게 작은 눈길이라도 주었으면, 그리고 나무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나무에 대한 내 마음의 빈말이다. 우종영.
제3장.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이를 먹어간다. 이제는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나이가 되었다. 남은 날들을 뭘로 채울 겁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꼭 나무처럼만 살고 싶다.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콘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그이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나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된 현상을 나무 의사가 모를 턱이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한 게 아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서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에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번 열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들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열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묶어 놓았다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그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까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땐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서 한 몸이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에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래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음에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그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고 있으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열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이야기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쓴 촉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이 다 하는 그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서 안 했고 못했다. 그런 나의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하셨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정말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하던지.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처가댁 대문 바로 앞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딸을 내놓으시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에 백기를 드셨다. 참, 자네도 지독허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며 꼭 그런다. 참,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신혼 초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기찻길옆 오막살이었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 땅을 임대해 원예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며 살아왔던 나였다.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난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날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적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다시 하루를 맞이할 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화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국 탐방을 나선 건 그때부터였다. 화원일은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다. 아내가 화원일로 아등바등할 그 시간에 나는 산으로, 숲으로 나무를 찾아다녔다. 일주일의 사나흘은 밖에서 살았으니 생활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언 10년. 그 10년이 내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날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아내 혼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을지로 이가 내 빌딩에 있는 소나무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의 기이한 행보가 소문이 났던지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고 나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말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병이 든 지 수년은 좋게 더 되었을 것 같은 소나무. 남들은 다들 저 나무는 안 돼 하며 헛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3년을 하루같이 돌본 끝에 그 나무를 살려낼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나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무 의사로서의 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아내는 화원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 지을 때 말이야. 남들이 키우는 것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가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의 화원 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배우고 싶었다는 제빵 기술을 배웠고 한복을 만드는 법도 익혔다. 요즘엔 나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좀 가자며 나를 조르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반평생을 밖으로만 다니던 남편 대신에 붙박이 노릇을 해온 게 정말 신기할 정도다. 근본이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아내는 아니라며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쳐져서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나무에 연리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이룬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가 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따로 그리고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문득 어느 커피 광고의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
였던가? 그렇다면 나무 의사인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기다림의 미학. 어느 늦가을, 나무 키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나에게 전화가 왔다. 경기도 양평에다가 땅을 산 뒤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 계획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숲을 이룰 정도의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겉에서 보기엔 아주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문득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엄청나게 큰 동력 분무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약 치는 데 쓰는 거라고 했다. 나무에 벌레가 든 것 같은데 대형 분무기가 없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약을 칠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 약을 치고 있단다. 갑자기 그가 이곳에 내려와 살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뭐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살려는 거예요? 자연과부 타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약은 왜 치쇼? 정말 몰라서 묻는다는 듯 난 한참 쳐다보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놓고 조금은 무안했던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농약이 땅을 망치고 주변 풀꽃들까지 죽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그 나무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절로 나오는 한숨을 들키지 않게 삼킨 다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소?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약을 좀 더 독한 걸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그럴 생각이면서 난 도대체 왜 찾았느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다. 그대로 돌아서면 그 나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나무를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나무 키우는 일이라고. 나무처럼 까다로운 것도 없고 또 없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무는 그저 해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일찍 피워버린다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만나면 좀처럼 자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무에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우라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한데 나무에 벌레가 들고 또 썩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도 자꾸 병에 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딴엔 조바심도 났을 거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다. 그러니 안 좋다는 농약을 쳐서라도 나무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급할 때야 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항상 차 안에 구비하고 다니는
농약이 몇 개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농약을 치면 벌레의 내성이 생겨 다음번엔 그 농약을 써도 듣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독한 약을 쓰게 되고 결국엔 나무마저 죽게 된다. 단언컨대 약을 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약을 치고 싶으면 치쇼. 나무야 어찌되건 상관없이 벌레만 잡을 생각이면. 예전에 약 치는데 미련이 남은 듯 동력부무기에 시선을 주던 그 사람은 나무들을 휘 둘러보더니 당신 방법대로 하면 나무들을 살릴 수 있냐고 내게 물었다. 네, 인내력만 있으면요.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벌레들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새다. 새를 이용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처방이 넓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먼저 새집을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매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새가 좋아할 만한 먹이들을 연구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소기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새들에게는 지방질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김장을 하지만 새들은 기름기가 있는 걸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허연 소기름을 새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만 불러들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뿌려진 농약 때문에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질서가 깨진 건 자명한 일. 약 때문에 죽은 것은 비단 해충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새를 불러들인다고 해도 망가진 먹이 사슬을 복구하지 않으면 완벽한 벌레 퇴치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해충을 잡아먹는 큰 벌레를 불러오자. 가을 무렵 유기농법으로 자란 볏짚 안에는 거미알들이 숨어 있다. 그 거미들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나무 해충들을 잡아먹을 테고, 한편에선 거미를 주식으로 잡는 다른 곤충들이 또 나무를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먹이사슬을 만들면,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면 웬만한 병충해는 결코 나무에 깃들지 못하리라. 나는 며칠 걸려 유기농법으로 키운 볏짚을 구해 양평에 옮겨다 가져다 놓았다. 거기까지가 내 할목이었다. 다만 문제는 생태 질서가 복구되기까지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무가 제 모양을 찾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땅은 이미 농약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던가. 다행히도 나무 주인은 이러한 나무의 성질은 몰랐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한번 자생력을 갖춘 나무는요, 누가 와서 억지로 베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죠. 생각해보면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조급함인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약도 치고 함부로 가지도 잘라낸다.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넣고 거름도 듬뿍 안겨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조급하게 따지며 이것저것 행동할수록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말해주고 싶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앞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서로 내 대해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무를 대하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 있던 조급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며 과정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여유를 찾아야만 가능한 일임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1분 1초를 앞다투며 사는 이 시대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서 소중한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예를 난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삶이 싫어서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보겠노라고, 견뎌보겠노라고 말하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떤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늦은 나이에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는 자신의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겨진다. 만악의 꿈을 이룬 노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저녁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누군가는 그랬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일어나 걷기를, 학교를 졸업하기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자식을 낳기를, 집을 장만하기를, 안정된 삶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다림이 아니다. 시간적, 물질적인 기다림이 아닌 마음이 더해지고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그 의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야 옳겠다. 나는 가끔 나무를 보며 되뇌인다. 내가 눈앞에 이득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기다림으로 마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편한 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임시방편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 삶을 다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도 나무를 치료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1등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결승선은 내 두 발로 넘고 싶으니까. 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읽어봤습니다. 되게 저자가 나무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게 두 꼭지밖에 지금 안 읽었는데도 느껴져요. 저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조급함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심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단적인 예로 주식을 하더라도 정말 처음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한 달만 주식을 하게 되면 막 이것저것 사고 팔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처음엔 이 회사의 어떤 미래를 보고 난 투자할 거야 라고 들어갔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어떤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러면 또 빨리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급등주에 막 올라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1m짜리 나무가 2m, 3m, 4m를 안 거치고 바로 10m짜리 큰 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팠던 나무가 바로 좋아질 수 없듯이 중간을 거치지 않고 뭔가 빨리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임시방편은 정말 임시방편일 뿐인 것 같습니다. 조사님 말대로 편한 길만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빠른 성공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네요. 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나무처럼. 저자가 말씀하시는 그 나무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건 일부에 불과하고 더 좋은 깨달음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부나 팔렸겠죠? 좋으니까. 네, 그래요. 잘 자요. 안녕.